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이미 계엄을 준비했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관련해 여야가 각각 신선한 충격, 낙인 찍기라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은석 특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외환 관련 의혹을 두루 수사한 내란특검팀이 어제로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 180여일 동안의 내란특검팀의 활동, 내란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고 최병 특검이 있습니다. 먼저 네 분의 평가부터 좀 먼저 듣겠습니다. 내란특검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소기의 성과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그 특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이제 그 내란 수계를 3주 만에 다시 이제 재구속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원래 그 윤석열이 그 계엄의 이유로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뭐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뭐 등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보다 1년 전인 23년 10월경 이전부터 그 정적을 제거하고 본인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계획했다라는 것도 밝혀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계엄 전후에서 그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현장에 CCTV를 확보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판장에서 틀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의 민낯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총 해서 한 27명 정도를 기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의 이제 성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4건을 이제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좀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의혹들이 좀 더 규명이 됐어야 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또 그리고 내란 수계 구속 취소해서 풀어줬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전 총장 관련된 수사라든지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했다고 하는 추경호 의원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좀 여전히 좀 미흡한 상태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그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들만을 모아서 좀 그 2차 종합 특검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종합특검 관련해서는 따로 또 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소희 의원께서는 내란특검의 이 성과 또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자극적인 표현들이 좀 몇 군데 나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2023년 뭐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네. 그리고 뭐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이 조금 네. 많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뭐 내란 외환 구성 요건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는 거는 굉장히 조금 그 높은 조건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확실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단 저는 좀 깜짝 놀랐고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고 예. 일단 불법 계엄을 함께 준비하고 가담한 사람들은 저는 모두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고 그 사법부가 좀 객관적 진실에 근거해가지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좀 재판을 내려주시길 희망을 하는데 다만 이제 불법 계엄의 이제 핵심 당사자들 외에는 좀 분리해서 좀 판단을 했을 필요가 있다. 뭐 당시 장관들을 전부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거는 좀 특검이 무리한 잘못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추경호 의원까지 공소 제기했는데 결국 그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한 내란 몰이이지 않을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추경호는 뭐 영장 구속할 때도 충분한 범죄 소명이 없다라고 이미 또 법원에서 아예 명확하게 제동을 걸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저는 이제 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은 내란 특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란을 촉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라고 보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영장을 다시 발부했던 것도 잘한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박성재 법무장관 이 사람을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 건 정말 아쉬워요. 뭐 구치소의 현황을 파악해서 가둘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가둘 수 있는지 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치인들 체포해가지고 구치소로 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또한 우리가 설마 했는데 실은 내란죄보다도 이 외환 위적죄가 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서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 근데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북한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북한이 대응해서 이게 전쟁이라도 났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다 멈춰섰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국가 경제가 완전 망하는 것인데 그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원점 타격 운운하고 무인기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걸 통해서 국지전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교도소에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튼 다시는 역사 속에 이런 위험천만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굉장히 미약한 특검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조은석 특검이 출범할 때 스스로 각오를 어떻게 밝혔냐면 사초를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계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밝히겠다. 특히나 베일에 쌓여 있었던 계엄의 동기를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계엄의 동기를 과연 정확하게 밝혀내는데 성공했는가 매우 수긍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12월 3일에 계엄을 하게 된 것을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2024년에 언제 있었냐면 11월 5일에 있었어요. 간격이 4주나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당사로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갔고 예. 국회 앞에 가서 국회 경비대와도 장시간 직접 대치했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 이게 금요일 밤이나 주말했으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모이기도 힘들었을 텐데 왜 평일에 했을까 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조은석 특검팀이 기간이나 인력이나 권한이 부족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특별 수사관 파견 검사를 데리고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계엄의 동기에 관한 부분은 결국은 형사사법으로는 규명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각자가 본인의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들 묵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추가적인 특검이나 수사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수사 발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발표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번 계엄의 목적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 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 특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 김소희 의원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집권을 위한 내란보다도 영구 집권 쪽에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건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실은 아까 이제 송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불법 계엄 시도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특검이 밝힌 계엄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사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정황상을 봤을 때 이제 그 대통령이란 자리, 이제 지도자가 이제 왜곡되고 약간 삐뚤어진 정치 의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아까 이렇게 형법이나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약간 여론의 영역으로 좀 뭐 보낸 게 아닌가. 조은석 특검의 결과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는 증거 없이 내란몰이다라는 그런 비판에 이제 논평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런 특검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좀 부실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의 시간이지 않을까. 거기서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 김소희 의원의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2023년 10월부터 이미 계엄을 준비했다. 영구 집권을 위한 내란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 맞지 않나요? 일단은 그 불법 계엄과 내란과 관련해서 정당한 그 계엄 같은 경우에도 국회 권능을 침탈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도 출동을 시켰고 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을 통해서 국회도 봉쇄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전 국민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헌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런 판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란이냐의 여부는 저는 이제 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논리는 그냥 하는 얘기를 같고요. 정확히 이건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그 김건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특검의 설명을 들어봐도 김건희가 직접 가담한 거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런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사법 리스크를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함으로 인해서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계엄의 원인으로 다 내재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같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사살 뭐 그런 얘기까지도 막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22년 그 11월 25일인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랑 만찬에서 뭐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뭐 내가 총살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뭐 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것도 뭐 진술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는 또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그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개혁들 그리고 뭐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를 재선 또는 뭐 삼선으로 하네 뭐 이런 것들도 노트에다 적혀 있는 거를 봐서는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독재자들처럼 네. 영구 집권하면서 그 자기네들의 그 사법 리스크도 감추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윤석열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뭐 5시에 업무 보고 일부 받고 뭐 폭탄주 마셨다라고 그 폭탄주 마시고 술 마시고 맨날 늦게 지각하는 거 감추기 위해서 지하 통로를 만들지 않나 그 술을 깨기 위해서 그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만 이게 정상적인 그런 그 한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 술에 취해서 그냥 영구 집권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희 의원님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네. 여러 내용 중에서도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빨갱이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건 상당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 전 대표에 대한 뭐 대통령이 그 개인적인 뭐 분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당 대표 이전에 그 한 명의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발언을 또 여러 차례 네.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 이분은 정치하면 안 되실 분이었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그런 뭐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할 만큼 그분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무게를 감당하기가 좀 부족한 분이 아니었나 뭐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앞으로도 당내에서 송영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시니 이게 가뜩이나 이 당 내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와 현재 지도부 사이에 갈등의 또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계엄의 동기에 관한 여러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요. 정확한 동기는 여전히 결국 규명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검의 임무가 결국 그거였는데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의 시각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요 대단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마 특검 스스로도 발표하면서 본인들의 발표에 확신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계엄 당시의 상황을 보면 계엄군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그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앱을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밖에 준비를 못해서 계엄을 실행할 정도였더라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정말 마음 먹고 계엄을 성공시키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훨씬 더 확률이 높았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오던 2024년 6월 초예요. 네. 그때는 국회의장단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때 만약에 계엄을 선포했으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계엄을 막았을지 생각해보면 머리가 쭈뼛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는 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뭔가 오늘 특검의 발표는 굉장히 네. 엉성해요. 수사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이고 훗날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전 대표님 말씀은 상당히 허술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또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인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성원 전 부위원장께 여쭤볼 텐데 한간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닌가, 김건희 리스크였다라는 이 주장도 제기됐었는데 특검 발표를 보면은 철저하게 이것이 군 내부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군 지휘 라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일까요? 그 무관한 게 아니라 입증이 어려운 거죠. 이불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둘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뭐 속담도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제일 무섭고 아니 남편은 가서 말을 안 하고 부인 얘기를 안 하고 부인은 가서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계엄 때 성형외과 가잖아요. 성형외과를 진짜 성형하려고 간 건지 아니면 계엄에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가지러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 국민들의 머릿속엔 다 그렇게 있죠. 아, 김건희 씨가 윤석열의 계엄에 반은 최소한 차지한다. 물론 특검이 엉성하다라고 하는 우리 송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엉성해서 특검이 수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태균 사건. 그때 명태균이가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에게 전화해서 자기 마누라 무혐의 처분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장관한테 전화해서 무혐의 처분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윤석열 씨가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건희 씨도 전화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그러고 중앙지검장 인사하고 중앙지검 1, 2, 3, 4차장 다 교체해버리잖아요. 오직 부인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붕괴시키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의 넘버원은 부의 원인 김건희다. 다만 이것에 대한 입증은 부부간의 관계라서 굉장히 어려울 뿐이고 네. 역사의 법정에 세우진 못했지만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 속에는 김건희는 지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성원 전 부위원장 말씀대로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이 없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인데 하지만 진술은 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그런 뭐 진술이 있다고는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이 송영훈 전 대변인도 2024년 10월 달에 핵책이 됐었다면 왜 12월 3일이냐 미국 대선 이후였냐 이 부분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이른바 이제 명분을 쌓으려다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이제 특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안보가 만약에 이 볼모가 됐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이건 정말 외란 이런 부분도 피해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일반 인적죄로 지금 이제 수사 기소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97년도에 총풍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보수 정당 측에서 북한에 돈 주고 총을 쏘아달라고 했던 그 총풍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그 뭐 자신의 그 영구 집권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이제 볼모로 잡은 거죠. 묵과할 수 없는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그 특검에서 발표한 게 23년 그 10월경부터 그 이제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때 23년 10월경에 윤석열 정부가 왜 그 저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막 군부를 뗐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실제로 11월 달에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일부 효력 정지시키고요. 그 24년 6월에 전면 효력 정지시키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그 당시에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이제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북한의 도발을 그 억제한 안전피를 일부러 제거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지전이 터지면은 그걸 빌미로 계엄 선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의혹이 사실로 좀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노상훈 수첩에서도 보니까 그 23년 10월 달에 노상훈 수첩에 적혀 있는 군 인사가 그대로 실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방첩사령관이라든지 뭐 저기 박완수 라든지 참모총장인가요? 그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연관을 시켜 보면은 상당히 그 미리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뭐 12.3 뭐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이죠. 다만 그 아까 우리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윤석열이 허술해서 그렇게밖에 못한 것 같고요. 그 같이 참전했던 군인들이나 경찰들의 그런 그 뭐랄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덧붙여져서 그렇게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송 전 대변인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께서는 특검의 설명대로 실행할 타이밍만 노리던 계획된 범죄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송 전 대변인은 아까 몇 차례 발언에서 1년 동안 준비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냐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을 또 시도를 했을 텐데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계엄의 동기가 비이성적이고 어떤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아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밝혀야 될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게 입증이 안 됐다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12.3 비상계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위헌 위법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른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환죄 관련해서 이른바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려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군인이 작전하기 전에 법전을 봐야 되는 나라가 되면 앞으로 국가 안보를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활용했다는 명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의심만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게 되고 그게 선례로 남는다면 그건 상당히 앞으로 우리 군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오늘 그 특검이 낸 보도자료가 총 9페이지거든요. 그중에 앞쪽 6페이지까지는 특검의 연역, 조직,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누구를 어떤 죄명으로 기소했고 이런 것들로
쭉 돼 있어요. 나머지 3장이 사실상 사건을 요약한 건데 이 부분에서도 그 외환죄 관련해서 어떤 뚜렷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변인 설명해 주신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야 됩니까? 아니면은 특검에 이런 추가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앞으로 이 외환 부분 재판은 중계도 안 되고 심지어 심리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도 장기간에 걸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동안에 군은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노상원 수첩입니다. 전 사령관인데요. 스모킹 건이 됐다라는 설명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주장도 나옵니다. 이건 이성재 부위원장과 김소희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여기에 국회 기능 정지, 언론사 통폐합, 정치인 체포 리스트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의 메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서는 노상원 수첩의 입법적 증거 능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어요. 뭐 윤석열 측에서는 이거 위법 수집 증거다. 그리고 노상원의 자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노상원 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자필임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거 능력은 있고 증명력,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냐인데 그 가치는 이런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노상원의 메모일 뿐이다. 정말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그 수첩에 있는 게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노상원의 혼자 생각일 수 있죠. 그런데 포고령 보면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그럼 정치활동 금지하면 체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상원이가 한 말이 정치인 체포 리스트잖아요. 그 체포 리스트에는 실제 있잖아요. 한동훈, 우원식 의장, 박찬대 전 원내대표, 김어준 씨, 근데 김명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다 있잖아요. 체포 명단도 다 있고요. 언론사 통폐합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있고요. 국회의 기능 정지는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국회 계엄 해제를 못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국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상목을 동원해서 ABB를 만든 다음에 국회 입법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저기 방첩사 벙커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현실화되거나 상당 부분 현실화됐어요. 그러면 뭐냐? 이건 증명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상원의 생각을 김영현이가 받아들인 거예요. 예. 왜 받아들였나? 제가 봤을 때 바보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 이게 불가능한 일을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기능을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민간인에게 마치 군인에 대한 모든 인사권까지도 주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능한 정권이 그나마 내란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빨리 붕괴됐기 때문에 이건 또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좀 반론을. 네, 소영은 전 대변인께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노상원 수첩의 당사자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구형이 아니라 재판부가 2년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노상원 수첩을 재판부는 어떻게 봤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노상원 씨의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별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한 사건은 노상원 씨가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 받은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추가로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상원 수첩과는 무관하다고 다른 봐야 사건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오늘은 매우 제한적인 일부 혐의. 별건에 대해서만 징역 2년 나온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목만 보고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해도 징역 2년이면 뭐 할 만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 돈 받은 부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특검이 3년 구형하고 별건 내용이군요. 2년 선고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좀 반론을 드리면 물론 뭐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법률가들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 이제 2017년에 그 최순실 사건 재판 때 안종범 수첩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굉장히 빼곡하게 본인의 업무 수첩을 많이 기록해 놨었잖아요.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사초라고까지 불렀는데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은 대법원에 가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해놓은 부분만 증거 능력이 인정됐고 나머지는 전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안종범 수석이 당연히 그거 다 본인이 자필로 기록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노상원 수첩은 노상원 씨가 자기가 썼다고 아무리 인정을 해도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상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로 우리 판례가 보기가 어려워서 이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은 대법원이 판례 변경해야 되는데 아마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규명하려면은 사법이나 수사의 방법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안종범 수석에 대한 수첩도 박근혜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 인정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은요. 윤 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니, 그러니까.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 듣고 네. 송영은 전 아니, 대변인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이 계속 소통했잖아요. 그럼 김용현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단 주기현 판사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늘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나중에 판결을 한번 보시죠. 아니면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특검에서는 이것이 2023년 10월부터 핵적이 됐던 영구집권을 위한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달에 있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일단 구형은 15년 검찰 구형, 특검의 구형이 내려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고가 내려지느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선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말 그대로 내란으로 규정이 되는지 여부의 가늠자가 될 텐데 김희정 의원께서는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그 중형이 그러니까 구형량과 거의 비슷하게 그 선고가 될 것이라 예상하는데 사실 처음에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5년 이상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또 그리고 한덕수 그 전 총리가 가담했던 것은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의 혐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본인이 국무회의의 계엄의 요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도 건의도 하고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뭐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나 그 법원 나와서 이중도 많이 했고 이런 걸 다 비춰봤을 때는 사실 구형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구형에 비슷한 그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런 것들이 그 뭐랄까요 중형이 그러니까 저는 중형이 선고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중형이 선고되면 그 기준이 돼서 이후에 뭐 박성재라든지 추경호를 비롯해서 윤석열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 전체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이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정도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김성현 의원께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 특검이 뭐 일반적으로 세게 구형하는 건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상으로 사건의 핵심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한 멤버냐 아니면 그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그 판단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특검은 이거를 사실상 공범 수준으로 해석해가지고 중형을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미 앞서 뭐 한덕수, 추경호 몇몇 3명은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범죄 혐의를 다툴 만한 충분 소명할 만한 법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징역 15년이 그대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계엄을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마치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제대로 막지 못한 그런 공무원분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막 내란 몰이해서 내란 정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무리한 수사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구형이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은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이번 달에 종료가 될 텐데 민주당은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특검의 잔여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서 종합특검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종합특검의 필요성 앞으로 이것이 이제 또 상당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될 텐데 내부는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송영훈 전 대변인부터요. 특검 많이 했잖아요. 뭘 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도 3-3번이고 꽃노래도 1절만 하라고 지금 이제 그 특검을 180일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최장기간 동안 가동했습니다. 아까 제가 가장 많은 인원, 가장 막강한 권한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인원수를 보면은 파견 검사가 64명. 파견 공무원이 118명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따로 뽑은 특별수사관 행정지원요원이 49명 특검보가 6명 특검 본인 1명 다 합해서 238명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전무후무할 그런 메모드급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은 수사와 사법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밝혀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아직 자기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묵비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진실의 일부가 가려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특검을 6개월, 1년, 2년 더 가동한다고 해서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재판에서 밝혀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진술 거부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성훈 전 부위원장은 종합특검의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이나 또 내란 특검에서 우리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수사 시간이 좀 부족했고 또 수사할 게 더 남아있고 수사하면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종합특검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법률 전문가여서 입을 딱 다물고 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여서 입을 막고 덮고 있거나 이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수사한다 할지라도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에다가 결과물이 안 나와버리면 오히려 국민들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종합특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여부는 민중기 특검과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충분한 어떤 수사와 이제까지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특검의 또 종료 내용들도 좀 파악하자는데 지금 민주당은 추진 의사가 뚜렷한 거 아닌가요?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김소희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은 2차 종합특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예. 이제 3대 그 특검이 다 종료되는 12월 28일 이후에 종합적으로 이제 그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유는 뭐냐면 이 2차 종합특검이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3대 특검 중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3대 특검으로 이게 전부 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들인데 윤석열, 김건희 뭐 다 연루된 것들인데 3개의 특검에서 나눠서 수사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건별로든 특검별로 이렇게 분절화돼서 수사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특검에서의 그 사건의 그 연결성이 그 의혹의 정점,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런 의혹들을 제대로 다 이렇게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미진한 수사들은 국수본이나 이런 공수처나 검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첩되잖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34건을 입첩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수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3대 특검이 편파적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경찰이나 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했을 때 그런 주장을 안 하실 건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이것도 좀 저희는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보니까 그 갤럽 여론조사 지난 국민은행에서 의뢰해서 지난 12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던 그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58%에 달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국민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그
그 3대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더 그 규명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그 증거 능력 갖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셨지만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심우정 전 총장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추경호 그 의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아직 수사가 미진한 것도 많잖아요. 뭐 예. 근거 보기 받고 뭐 반클리프 목걸이 받고 이렇게 그 국가교육위원장 시켜주고 뭐 비서실장 시켜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인사청탁 문제도 있고 이유한 합의 그림 받고 뭐 공천 개입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아직 지금 28일까지지만 지금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임성금 사단장을 위해서 이렇게 VIP가 경로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사 외압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밝히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그 영장을 갖다 10번 중에 9번을 기각함으로 인해서 좀 저기 수사가 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기소돼서 재판받거나 수사받는 그 당사자들이 수사에 정말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본인과 유리한 것만 있을 때 선택적으로 그 진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그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 당내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김현정 의원께서는 노상원, 심우정, 또 추경호, 또 이 공천 개입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 5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된 것인데 전국 몇 명을 조사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8%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003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소희 의원께서는 이 종합특검의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최대 수사 인력하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고 몇 차례 이제 내란 특검은 한 3차례 계속 연장해가지고 총 180일 동안 했었잖아요. 더 연장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딱히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냈는데 그 2차 특검 한다고 뭐 나아질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 네. 미진한 부분이 뭐 더 나아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일단 그냥 세금 낭비하시지 말고 기존 재판이나 수사 체계에 대해서 이제 보안 수사나 공소 유지 강화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원래 이제 특검은 계속 야당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검찰하고 경찰을 못 믿으니까. 근데 이제 여당이 계속 이렇게 하자는 거는 결국 이거 계속 2차 특검 몰아가서 지방선거까지 몰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는 해석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존의 수사 체계에 맡기는 게 맞고요. 앞서 이제 여론조사 좀 언급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일교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갤럽 조사 한 지난주보다 6%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통일교 특검이 더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조사도 조사 개요를 확인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조사 개요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송영문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소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법이기 때문에 국회의 표결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쌍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게 표대결로 가면 민주당 쪽의 의사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저는 야당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명분, 두 번째는 여론, 세 번째는 결기입니다. 예. 지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이미 차고 넘쳐요.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8월 22일에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 제공에 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9일 동안 수사도 안 하고 이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다가 이게 12월 초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12월 9일에 그제서야 이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수많은 증거인멸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이 원래 수사할 수 있었고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수사 안 하고 방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즉 명분도 있고 여기에는 여론의 뒷받침도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하나는 결기인데요. 과거에 2018년에 드루킹 특검을 얻어낼 때도 예.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00석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얻어냈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동안 단식했잖아요. 목숨 걸고 특검을 얻어내기 위해 싸워서 얻어낸 겁니다. 야당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요.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이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결기 있게 행동을 할 때는 명분과 여론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여당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으로서 국민의힘은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앞서 이제 김소희 의원께서 한국갤럽 조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실시한 결과입니다.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56%로 직전 조사보다는 6%포인트가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국회의원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벌이고 있는데 개혁신당과 공조해서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통일교 특검법 특검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은 돈 낭비고 시간 낭비라고 하시잖아요. 야당이 특검 요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 내란 청산과 관련된 특검도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드리고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그 특검을 주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제가 하나씩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왜 8월 달에 인지했는데 왜 그 12월 달이나 돼서 이렇게 이첩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지한 거잖아요. 인지해서 뭔가 구체성이 드러나고 또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내란 특검도 34건 종료하면서 이첩하잖아요. 예. 과거에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뭐 그 도곡동 특검 MB에 그럴 때도 다 특검 종료 시점에 이첩한 거예요.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4달 동안에 증거인멸을 뭐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러면 특검에서 전재수 전 장관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8월 달에. 그런 전제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그 통일교와 의혹과 관련돼서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윤영호 씨의 그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도 다 확인되고 있는 거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 우리 뭐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다 같이 연루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에 대해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청탁도 하고 약속도 해줬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숫자로 보면 훨씬 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왜냐하면 그쪽 그 부산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왜 그 통일교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그 건진법사 김건희 그
그런 의혹들,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이랑 이게 등치되는 사건인가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의혹은 유착 관계는 22년 대선 전국에서 22년 그 4월부터 한 7월경 사이에 벌어졌던 건데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네. 도와줘라라고 하면서 권성동을 통해 가지고 대선 자금으로 1억을 준 거잖아요. 윤석열과 연관되지 않으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김건희와 윤석열은 공동체 뭐 가족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이런 걸로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가 청탁을 한 통로는 2개 아니었습니까? 건진법사 통해 가지고 김건희 통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또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한테 하는 그런 통로가 2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거 사실 이첩이냐 안 하냐 자체 수사할 거냐에 대한 판단은 특검의 재량 사항인 거예요. 거기서 해석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연루가 돼 있으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한 거고 이것은 전재수 전 장관이 받은 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부터 20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 예. 사이에서 받은 게 김건희랑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첩시켰다고 거기서 판단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팩트로 들어가서 봤을 때 지금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돼서 뭐 3,4천만 원 받고 뭐 이렇게 그 시계인가요? 4천만 원의 시계를 2개 받았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된 의혹인데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윤영호가 내가 그 진술도 애매모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윤영호가 세계 본부장이라고 해서 정치권과 관련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거는 2020년 5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 이전에는 사무총장을 맡아서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고받은 것도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줬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첩을 시키고 경찰에 국수 보내서 수사를 네.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비슷 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 경찰에 아마 명분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 이후에 강제 수사 오늘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미진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알겠습니다. 또는 특검 필요하다고 그때 주장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의 그걸 등치해서 주장하는 건 정말 그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예. 정리해 주시고요. 네. 네. 그 또 하나는 지금 관련돼서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된 의혹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 예. 관련해서 오히려 저는 특검보다는 국수본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알겠습니다. 맞는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보다는 경찰 수사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는데 제가 좀 반론 드릴게요.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아니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한 4분은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충분히 저도 좀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나머지 세 말씀드려야 될 것 분도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일단 어렵고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상관없이 이건 걸리면 다 가야죠.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종교 집단으로부터 검은 돈 받았으면 정당에 관계없이 다 수사받고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올해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 찬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2조 3항에서 관련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사 도중에 인지한 관련 사건이 어떤 것인지 5가지 유형을 규정해놨는데 그중에 2조 3항 2호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사건입니다. 그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이 있다는 거 지난주 화요일에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통일교의 VIP 선물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이건 권성동 의원 사건 등등 통일교 관련 의혹과 영장으로 확보된 증거 공통되는 거예요. 왜 수사를 못합니까? 그리고 그 수사를 마칠 때 국수본으로 원래 이첩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법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항이 물론 특검법 9조 6항에 있죠. 하지만 이번에 김건희 특검은 이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수사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특검법 부칙 4조에 가면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예. 그런 특검이 스스로 우리 사건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첩을 해버렸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공소시효 정지도 안 돼요. 그렇게 특검이 마지막까지 사건을 망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해야죠. 그리고 윤영호 씨의 진술이 왜 바뀌었냐. 일단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특정해서 법정에서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진술은 내 의도와 다르다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한 배경에는 저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 재단법인
그 종교재단 해산을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는데 통일교 재단은 지금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매년 공시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통일교의 순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9,900억 원이에요. 윤영호 씨는 통일교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정말로 재단 해체돼서 3조 원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대로 진술 못할 겁니다. 이런 등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건 특검으로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성훈 전 부위원장이 또 법조인이시니까 먼저 네. 말씀하시고 김소희 네.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VIP 선물 리스트에 몇 명 있어요? 그건 저도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보도가 됐어요. 한번 확인해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VIP 선물 리스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수사라고 아니. 했더니 VIP 선물 리스트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내가 말할게요.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VIP 송전 선물 대변인한테 세트만 기회를 드릴게요.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급해요? 그 저 윤석열, 김건희 최혜병 특검 2, 3년 동안 수사 안 했잖아요. 뭐 문제 되자마자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고 윤석열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 수사하라 여야를 가리지 마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에서 한번 제대로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수사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특검 보고서 보신 적 있어요? 그 수사 보고서 거기에 언제 어디에서 누가 돈을 얼마를 줬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금 출처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수사가 되는 것이지 뭐 그 시계 줬는데요. 그 시계를 줬으면 어디에서 구입했다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아니 본류인 윤석열 김건희 수사 놔두고 이것만 가요. 특검은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바로 며칠 만에 윤영호가 그러잖아요. 뭐 한간에 알려진 소식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영호 수사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견도 하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특검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전재수 원실 압수수색 하는데 지금 복수의 언론에서 분단위까지 특정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한다고 알려진 지 2시간 20분이나 지나서 도착을 해서 그 전재수 원실 안에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9시 47분, 9시 53분 이렇게 분단위까지 특정해가지고 복수의 매체에서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저도 한번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제 말이 안 끝났는데 아니, 지금 수사를 잘하고 전 있다고. 대변인 말씀 끝내고 바로 김현정 의원께 기회 드리고 나야 김소희 돼.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압수수색 첫날부터 이렇게 논란이 발생하고 지금 있고 그거는 그다음에 방법론을 얘기하는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경찰이 오늘 김건희 특검 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밝혔냐면 특검팀에서 이첩하면서 자료가 제대로 안 왔다고 했어요.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서 그 VIP 선물 리스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행위의 동기를 규명하는 증거로서 양쪽이 공통이 되죠. 이거는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지금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 하나만 짚을게요. 이 수사를 방치한 특검은요.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이 나오니까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하청이 문제가 생기면 원청이 책임지라는 게 민주당이 노상하는 말이잖아요. 하청 특검에서 사건을 망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순서를 김현정 의원, 김소희 의원, 이성훈 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기-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디테일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저기 입장을 다른 입장을 갖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순실 특검 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순실 특검 때도 특검 종료 시점이 이첩하지. 그때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 아니었어요? 한동훈하고. 그때는 뭐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특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검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불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있잖아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이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 특검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했어. 그럼 또 여당 그 인사들 또 저기 봐주기 수사하려고 특검에서 권한 넘어가가지고 별건 수사했다, 이법 수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 하나하나 하는 것 가지고 이게 문제 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첩이 된 것이고 경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빠르게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들을 좀 보고 좀 더 미흡하고 뭐 한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죠. 이거 잘못됐다라고. 뭐 권성동 의원은 뭐 김건희 특검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었나요? 원래 그냥 인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 의원한테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야 의원들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윤영호 전 본부장 이 발언자의 신뢰도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 말 듣고 권성동 의원 하는 거 일사천리를 했고 그리고 이거 시간 맞춰서 이첩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첩 안 하다가 뭉개고 있다가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첩한 거예요. 뭉개고 있다라는 것도 다 드러난 사실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그 포괄적인 인지수사 가능성 다 열어놓은 게 이 특검법이라서 별건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권성동 의원 건을 보면은 그래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여당 의원이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숨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랑 연결시켜서 얘기했을 때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정당 해산까지 흔들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 다 지금 보니까 여당도 똑같이 돈을 줬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을 왔는데 너무나 약속대로처럼 한 거죠. 2시간 후에 오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충분히 의심이 되니까 경찰 못 믿겠다 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성훈 전 부위원장요. 아니 전재수 의원은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압수수색은 예상됐어요. 저도 방송에서 압수수색했는데 뭐 2시간 전에 파쇄기를 돌려요. 더 빨리 돌렸겠죠. 돌렸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독립적 수사기관인데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이 추천하고 했으면 좀 국힘의원들만 수사 좀 별건 수사하지 왜 민주당도 안 하고 국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편향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검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 지금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할 게 많이 남아있는데 별건을 계속 늘려가요? 그럼 본질이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특검인지 아니면은 통일교 특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고요. 과거 법원에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영장을 기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특검 전영호 본부장이 정말 회계장부와 돈을 전달한 일시, 장소, 전달자, 자금 출처까지 다 들이대면서 자료를 줬는데 만약에 이첩을 늦게 했다. 그러면 특검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마치 특검 압박용으로 뭔가 던지듯이 말했다. 예. 이건 지금 여기로 보기 어려워요. 네,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재수 의원을 2번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윤영호 씨의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읊어드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건 심지어 한겨레가 보도한 겁니다. 맞아요. 한겨레가 지난주 한겨레가 수요일에 보도했어요. 단독 보도했는데 전재수 의원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복돈이라고 하면서 받으라고 했더니 받더라. 물론 주장입니다. 전재수 의원 부인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작은 상자에 담아서 줬다. 시계도 2가지 브랜드를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그런데요. 그 금액도 진술이 아까 구체적이지 않다면서요. 내가 언제 구체적이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준 일시 장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전달했는지 없다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일시도 나왔고 분명히 말했어요. 송 전 대변인 말씀 끝나고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2019년 8월이라고 시점도 나왔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하고 최소 7번 접촉했다는 것도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단독 보도됐잖아요. 통일교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진. 심지어 2018년 9월 9일에 문선명 총재 6주기 수도 행사에 참석해서 만찬 수도사를 하고 부산에 서울로 상경했는데 그때 상경할 때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 보고가 올라간 것까지 오늘 언론에 나왔어요. 비행기는 실명으로 타니까 그 탑승 기록 확인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직접 접촉하지 않았으면은 전재수 의원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지 뭘로 올라가는지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답변 그 이성훈 전 답변해야 되죠. 부위원장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뭐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비행기 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진술이 자꾸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말을 왜곡하지 마세요. 저는 돈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 전달자,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비행기 탔냐 안 탔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18년도 19년도면 7, 8년 전 얘기예요. 전재수 의원이 7, 8년 전에 뭘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SNS 찾아보고 핸드폰 찾아봐야지 알 수 있어요. 사진 다 나오던데요. 잠깐만요.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을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2019년이면 아직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1년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사에 철저하고 이재명 정부가 부패를 뭐 하려고 하면 눈 감아줍니까? 국민의힘 부패든 민주당 부패든 다 수사하지 왜 눈 감아줍니까? 단지 수사 방식이 특검으로 가는 거냐. 지금은 불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수본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다가 특검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국민의힘은 마치 자신들이 깨끗한 것처럼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 많이 나와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은 더 많을 텐데 저희가 마지막 질문도 두 분 의원께 드려야 돼서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국정에 대한 정부 업무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신선한 충격이다. 낙인 찍기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두 분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먼저 김현정 의원부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면 대통령도 리스크가 있죠. 본인도 말하는 과정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방송을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국민과의 그 소통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봐요.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술독에 빠져가지고 국정 운영 제대로 못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그 기강도 좀 잡고 또 그 업무 보고라는 게 국정 과제에 대해서 국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과 또 그 주무부처 또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공유도 하고 예. 또 그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공감시키는 그런 또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정 뭐 이제 야당 출신 의원들을 공격 망신 주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예. 그거는 그 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를 하는 거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기관장이나 뭐 시장 등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했거든요. 실패할 것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소희 의원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생중계로 업무 보고하는 건 대통령이 직접 공직자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긴장감을 주는 거는 저는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되게 바람직했을 텐데 지금 나온 내용들 보면 그냥 공직자 추궁하거나 또 힐난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이학재 사장님한테 질문했던 그 말 참 말이 기십니다. 인천공항공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거 직장 내에서 이런 얘기하면 직장 내 갑질로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걸립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책적인 질문하면 참 좋으실 텐데 질문도 되게 이상했어. 수만 달러를 뭐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에 끼워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 이런 질문 범죄수법을 전 국민한테 다 알려주는 거 꼴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2019년 대북 송금 당시에 이제 쌍방울 직원 60명이 800만 달러 밀반출할 때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학재 사장께서 즉답을 피한 이유가 다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 질문은 없었고 결국 논란만 가지고 오는 그런 질문을 해서 당신이 얘기했던 그 TV의 구독자 수만 늘렸다.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